압록강은 흐른다. 글 이미르. 지난 줄거리.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세, 사촌들과 함께 지나는 미륵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미륵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합니다. 전통 한학 교육을 받은 아버지는 시리를 풀며 술 마시기를 즐겨합니다. 미륵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시나 시조를 들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미륵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잠 뒤에 더 밝은 시대가 오고 있어.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깨웠어. 지금은 긴 겨울 끝에 온 봄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미륵에게 신식학교에 다닐 것을 권합니다. 미륵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신식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미륵은 유럽에 대해 배우거나 듣게 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며 신식학교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곧 세상이 망할 거라는 주위 어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총을 든 군인 서너 명이 들이닥쳐 집을 뒤집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미륵은 길에 붙은 벽보에서 마지막 왕조의 임금님이 물러갔다는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합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듬해 여름 미륵은 아버지와 오기철에 목욕을 하러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날 저녁 평소 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는 낯설기만 한 새로운 문화가 미륵에게 맞지 않는다며 신식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소유인 송림마을에 가서 지내라고 합니다. 신식학문을 계속 공부하기엔 자신의 재주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미륵은 신식학교를 그만두고 송림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송림은 인적이 드문 포구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의 입구에 해안에는 많은 굴바위들이 있었다. 바닷가와 포구 뒤쪽 깊숙이 들어간 곳에 초가지붕으로 얻는 농가가 20채 정도 있었다. 낮에는 모두 농부들과 한학네들이 언덕 뒤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나가서 마을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 차례로 보리며 밀, 수수 같은 곡식을 걷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농부들이 어떻게 곡식을 베고 단으로 묶어서 소달구지에 실어 집으로 오는지를 보기 위해 이밭저밭으로 나갔다. 저녁이면 나는 농부의 사랑방이 내 거처로 돌아왔다. 점토로 벽을 바른 단순한 방이었는데 안에는 통나무로 된 작은 책상 하나가 구석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저녁 때가 되면 마을에 잠깐 삶의 화양길기가 생겼다. 사방에서 소들이 음메하고 울어댔고 어머니들은 저녁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고 온 마을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농가의 주인이 얼마 동안 내 방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게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쉬라고 거라고 자신은 등불 앞에 바짝 당하면서 새끼줄을 꼬았다. 새끼줄은 가을에 초가지붕을 얹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두툼한 대접에 맑은 식물성 기름과 심지를 담아 등잔불을 썼는데 심지의 불꽃은 아주 약하게 타올랐다. 새끼꼬는 단조로운 소리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로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면 대부분 등불은 켜져 있었고 돌다리 아저씨, 내가 농가 주인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는 가고 없었다. 집안과 온 마을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밤이면 파도만 쏴쏴 소리를 내며 포구에 부딪혀 술을 부서져 내릴 뿐이었다. 수수가 없는 다리를 구경하는 걸 그만두고 낚시를 갔다. 나는 단조로운 반농사를 벗어나 즐겁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낚시를 좋아했다. 바구니와 낚싯대를 두고 바닷가를 따라 포구 오기를 건너 굴바위까지 갔다. 굴바위들은 썰물 때 바닷물에 담겨 있었다.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굴바위 위에 앉아서 밀물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낚시를 했다. 돌다리 아저씨는 매번 밀물이 높이 차오르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 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나는 그곳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낚시를 했다. 흔히 곡밀이라고 부르는 생선이 가장 많이 물렸다. 손가락 굵기만한 물고기였는데 그다지 맛이 좋지는 않았다. 가끔 좀 나은 생선이 잡히기도 했지만 농부들이 최고로 여기는 도미는 가을 내내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일이 없는 날이면 늘 그곳으로 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낚시를 하는 것도 즐거웠고 앞에 탁 트인 것도 좋았다. 거기에 있으면 나는 좁은 포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내 앞에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다와 하늘이 수평선에서 서로서로 섞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쪽으로는 바위가 많은 연평도가 평평한 가을 안에 우뚝 쏟아 있었고 북쪽으로는 가느다란 모래사장이 낮게 이어져 있는 언덕을 감고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드넓은 바다의 배는 한쪽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젖은 굴바위를 휘감아 돌 뿐이었다. 농부들은 집집마다 좋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낚시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사용해도 물고기를 잡다. 그들이 잡은 고기는 곡밀이 같은 전쟁이들이 아니라 광어나 가자미, 도미 또는 기다랗고 흰 가시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선들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어떻게 고기를 잡으며 그물은 또 어떻게 치는 것인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물 치러 가자고 할 때 흔쾌히 따라 나섰다. 농부들은 썰문이 되는 밤을 택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서만 제일 좋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린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되었다. 달이 뜨지 않아서 갯벌은 어두웠다. 우리가 자주 건너야 했던 얕은 바닷물은 살을 에이듯 차가웠다. 구름만점 없는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두컴컴했지만 별빛 때문에 차츰 미역줄기며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개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바닷물이 아직도 넓은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는 좁은 웅덩이들을 지나 물속을 한참 걸어서 그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커다랗게 소용돌이 치는 폭풍우처럼 흘러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 밀물을 맑은 모양으로 병풍처럼 촘촘하게 둘렀었다. 여기저기서 팔뚝만한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보였다. 바닷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걸려도 물고기들은 미친듯이 날뛰며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에 물이 빠진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밤하늘이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다. 우리는 물고기들을 재빨리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마저 멀리 사라져 간 바닷가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의 목소리만 나지막한
명확하게 들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사람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너무 아름답고 고요한 밤이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혼이 떠돌며 서럽게 속삭인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였다. 청명한 가을날씨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곡식을 타작했다. 파시며 콩, 메밀, 무 등을 걷어들였고 제일 마지막에 벼를 수확했다. 키로 곡식을 까불리 티크를 떨었는데 20마리씩 가만히 담았다. 돌다리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농가를 다니면서 농사 과정과 곡식의 품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돌다리 아저씨는 내가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주었다. 저녁이 되어 특별히 할 일 없을 때면 손으로 쓴 책 여러 권을 방으로 갖다 주었다. 오래된 시집 한 편, 우아젓 한 권, 두툼한 소설 2권이었다. 짙은 갈색으로 변한 기름 먹이 종일들을 너무 달아서 침침한 불빛 아래서는 작은 글씨들을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사는 게 너에게 너무 정적할 거야. 돌다리 아저씨가 어느 농가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는 길에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까지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던 옛 선비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은 밤에만 붓을 잡았고 낮에는 쟁기질을 했단다. 너도 그 사람들처럼 외놈들이 물러가고 좋았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모든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만 하면 좋았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저씨 말씀에 반대하진 않았다. 나 스스로도 우리 민족을 위해 그보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르는 어른들 말씀에 대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지주의 가족과 소정로의 가족을 한 집안으로 어기고 그에 걸맞게 부르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나는 그렇게 즐겨 그렇게 불렀고 수많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 앞에 소작지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윗골에 살면 윗골 아저씨, 그 부인은 윗골 아주머니, 뒷섬에 살면 뒷섬 아저씨, 그 부인은 뒷섬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분들은 나를 도해지에서 온 조카라고 부르며 정말 친조카처럼 대해주셨다. 돌다리 아저씨는 내게 이런 풍습을 통해 자신들이 정말로 지주 집안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모두가 서로서로 찬 집안을 이뤘고 그 중에서 지주집이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집들보다 더 부자로 지낼 수 있었다. 가을이 지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고 흰 눈속이가 밤낮으로 폭우며 들판이며 그리 위에 너울대며 내려앉았다. 추수가 끝나고 감사지를 지낸 후에 곡식을 쌓은 창고로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졌다. 지붕은 새 집으로 덮었고 창문에 새 창호실을 발랐다. 사람들은 이제 따뜻한 방향에 앉아서 손으로 하는 일만 했다.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그물을 엮고 집실을 만들었다. 아낙네들은 실을 짰고 배를 짰으며 아이들은 마을 훈장에게 보냈다. 농부인 훈장은 겨울에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저녁이면 이웃에 사는 농부들이 여기저기서 일거리를 두고 한 곳에 모여 일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읽는 소설을 함께 듣기도 했다. 대부분 주인공은 죄 없이 쫓겨다니는 구식 소설이었다. 주인공은 중상모로 쫓겨나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하다가 그 현명한 은둔자를 만나 보살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끝내 주인공은 현명한 사람이 되어 왕의 부름을 받고 출세한다. 그리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은 생일 행복하게 보내게 된다. 모든 소설들은 시작과 끝이 비슷비슷했다. 그래도 꾸준히 읽히고 또 읽었다. 있는지만은 청취자들은 착하고 죄 없는 주인공에게 닥치는 불행한 운명에 대해 매번 새롭게 흥분을 했다. 앞에서 읽는 사람도 아주 엄숙하게 반쯤은 노래하듯이 목소리를 높여다 낮췄다. 때로는 흥겹게 구슬프게 소설을 읽었다. 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어 갔다.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소설의 주인공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지주 집 앞에서 자주 집 앞에 서서 이야기를 곁들였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워 아무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봄날에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예전에 학교에 다니며 때며 그 시절의 친구들 그들이 내게 해주던 새 세상과 같은 유럽의 모든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어릴 때부터 모아두었던 사진들도 다시 꺼내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높이 솟은 화려한 집들과 성이 있었다. 건물들이 어찌나 높았던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같은 느낌이었다. 눈보라치는 폭우를 따라 산책을 나가더면 서쪽 저 멀리로 모든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키 크고 쾌활한 금발의 사람들이 건물로 드나드는 모습도 보았다. 유럽인들은 지상의 근심 걱정이나 목숨을 건 전쟁과 죄악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저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고 진리의 오솔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처럼 보였다. 새로운 문화에 참된 교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학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놀라운 세상에 대해 들어왔던 많은 전설이며 일화들이 나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았다. 폭우에 있던 얼음덩어리도 녹아서 사라졌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화창한 3월의 오후 나는 우리 마을에서 꼬박 이틀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신막이라는 도시의 장터를 향해 길을 떠났다. 기차가 그 장터를 지나간다고만 들었다. 만약 그곳에서 기차를 타게 되면 우리나라의 북쪽 국경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지나 계속 서쪽으로 가면 결국엔 유럽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열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타야 하는지 유럽에서도 돈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내내 밤까지 꼬박 기차를 걸었다. 달빛이 환하게 비쳐 길이 잘 보였다.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하루종일 걸어서 저녁이 되었을 무렵 멀리 들판 너머로 장터가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서도 그것이 우리 고향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시끄러웠고 오가는 차들도 많았다. 인력거들의 소리를 들으며 딸랑거리며 지나갔고 자동차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로 질주했다. 큰 길가에서는 거의 일본인들만 살았는데 어디에서는 그들이 싣고 다니는 개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좁은 길에 부쩍거리는 사람들을 비추고 간신히 그 도시 끝에 있는 기차역으로 도착했다. 그리고 만주로 가는 기차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헤매지 않으려고 기차역이면 승강장 입구와 출구 세세히 기억해두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그 도시의 가장 변두리쯤에서 향토색의 불신 풍기는 작은 여인숙을 발견하고 곳에서 묵기로 했다. 난생 처음 여관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 시간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나는 저녁을 먹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전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서 이제 피곤이 확 밀려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쉽게 오지 않았다. 다리가 너무 아픈데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어머니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어머니 앞으로 짧은 이별 편지 책상 위에 쳐놓고 왔다. 어머니가 나를 살찌랑 헛수고로 덜어드리기 위해서였다. 편지를 써놓고 와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그날 밤은 어머니가 정말로 옆에 와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이내 다시 깼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또 깨어났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기도 했고 슬픔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내 머리 밑에 앉아계시는 모습이 보이게 됐다. 어머니는 나를 만지려 며칠간 손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웃으시기도 했다. 그렇게 밤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우리 집 뒷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뒷뜰에서 영택한 명주를 줄여놓는 걸 보고 있었다. 햇빛이 마당 위로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뒤에서 껴안고 소리쳤다. 엄마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어머니는 명주를 맞아 놀러 몸을 돌려 나를 번쩍 안아 올리거나 아이고 그래 이게 누구대 도대체 누군고 하면서 어느 낯으로 물었다. 그리고 날 높이 들어오시면서 물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누구냐. 금지옥경내 귀한 아들이구나.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으냐.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으냐. 장군이 되려느냐. 아니면 우리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으냐. 어둑한 새벽녘에 어머니가 구슬피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안 갈게요. 어머니 떠나지 않겠어요. 나는 어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딱 한번 보고 있었다.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산에서 내려와 요직이 집 전망에서 밤을 지샐 때였다. 나는 잠시 깨어났고 몸이 열이 나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역으로 나가자마자 바깥은 아주 어두컴컴했고 대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얗게 칠을 탄 기차역 작은 내 앞사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부분 일본인들과 군이 안하네들이었다. 그들은 빙 둘러서서 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선물 같은 것을 주고받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게 서로 방해가 될 지경이었다. 마침내 작은 창구가 열리고 기차표를 팔기 시작했다. 매무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급에 따라 창구 앞에 줄을 섰다. 사복을 입은 사람들과 계단을 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섰다. 제일 끝에 서 있다가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만주의 수도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승강장 너머로 세력요명이 스쳐 지나갔다. 오른쪽까지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마침내 기차가 천둥지를 친다 소리와 함께 기적을 울리고 연기를 뿜으며 들어왔다. 사람들은 손들어 기차 안으로 뛰어 올라갔다. 기차는 이내 긴적을 울리며 그곳을 빠져갔고 나는 여전히 승강장 위에 서 있었다. 영마을 하나가 내게 다가와 왜 기차에 타지 않았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내 손에서 차표를 빼서 들여다봤다. 심양까지 가려고? 그는 놀라서 소리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날 쳐다봤다. 그리고는 기차역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동무용무원에 방금 있었다는 걸 설명했다. 나이가 지극한 용무원이 나를 못 믿겠다는 듯 훑어보니 내 이름과 나의 직업 등을 물어봤다. 부모님께서 내가 심양까지 가는 걸 허락하시느냐? 아니요. 내 그런 줄 알았다. 그는 점점 화를 내면서 말했다. 도대체 만주에 가서 뭐 하려고? 거기서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나는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내 얼굴을 쳐다봤다. 하하,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럼 여권을 가지고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짐은 있니? 아니요. 너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를 할 줄 아니? 아니요, 아직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어디 좀 보여다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책상에 내었다. 그럼 그것을 슬쩍 한번 보고 웃었다. 찜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여권도 없으면서 그저 이 돈 몇 푼만 가지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냐? 예. 그는 다시 매서운 눈초리를 쳐다봤다. 그런데 왜 기차를 타지 않았지?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나를 데려왔던 젊은 용무원들을 끼어들어 좀 전에도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말해보거라. 도대체 왜 안 탔지? 내가 말한 용무원이 다시 한번 물었다. 모든 게 너무 정신없고 시끄러웠어요. 젊은 용무원이 웃으면서 한국 사람에게서 이미 여러 번 그런 소리 들었다고 했다. 기차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가 봐. 그가 이렇게 한마디 하자 사무실에 앉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렇다고 나귀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없는 노릇 했냐? 나이 지긋한 용무원이 말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럼 시끄럽더라도 내일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테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화는 끊어졌다. 용모는 내 기차표를 반환하겠다. 돈을 다시 다른 동문치 위에 얹었다.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계속 공부하도록 해라. 여기 학교도 유럽 학교와 또 마찬가지로 좋단다. 만약 내가 똑똑한 아이여서 수석을 하거나 그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다면 서울에 가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대학도 유럽의 대학과 똑같이 훌륭하니까 서울에 가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강성부터 유럽식으로 지어져 있지. 3층이나 지어서 심지어 4층짜리 건물도 있지. 대학 교수도 유럽식 옷으로 입고 다닌다. 하지만 서울에 갈 때도 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규칙대로
돌아오자면 모든 가출 소녀를 붙잡아서 경찰서를 통해 집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내 경우는 예외로 해주마. 내가 나쁜 아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돈 받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조심해라. 돈은 아주 귀한 것이니까. 나는 여관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가 되어 있었다. 해가 들지 않은 방은 몹시 추워 몸이 떨렸다. 바깥에서 시끄럽고 번쩍한 소리들이 들렸다. 인력 것들이 질러대는 소리, 따르릉 거리면서 다리를 찾은 소리, 물건 파는 상인들 소리가 들렸다. 특히 유명인 약인 은담 파는 약사람 소리가 크게 들렸다. 멀리서 기차의 기적이 울리던 이내 기차가 역으로 진기를 내뿜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을 부르는 소리, 호령하는 소리도 들렸다. 반대편에서 기차가 또 돌았고 귀를 찌릿다. 경적이 울렸다. 어디에선가 일본 술격이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 신음소리를 내며 용소리 비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거리는 계단 소리가 났고 행진곡이 들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문. 돌다리 아저씨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내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게 말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다시 돌아오는지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아저씨는 작게 소리쳤을 뿐이다. 아주머니 혹시 내가 딴 사람이라도 되게 하는데 눌렀는데도 쳐다보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저녁밥을 방으로 가져다 주셨다. 나를 항상 자상하게 돌봐주는 아주머니를 항상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뻤다. 아주머니 저 다시 왔어요. 그런 아주머니는 단 한마디도 없이 방에서 나가셨다. 나는 사흘 넘게 집을 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집을 떠날 때부터 오래 걸렸다. 몇 개의 닫힌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루한 벌판을 지나 진흙탕길이 끝도 없이 계속된 후에다 우리 고향 산천이 보였다. 나는 조용한 이 마을로 돌아왔다. 어디선가 암수가 매 하고 울었다. 그러나 그뿐 마을은 적막하리만큼 고요했다. 굴바위 주변은 파도가 부서지고 없었다. 자정무렵 창문을 열었을 때 포구 전체가 부서지는 파도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래사장은 나지막하게 철썩거리는 은빛 파도 때문에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언덕 위에는 초가지붕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잠들어 있었다. 나는 지난 며칠 사이에 겪은 일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마을의 모습이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제 농부들은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오를 심고 아낙네들은 집에서 실과 천을 표백했고 누에를 길렀다.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아다니고 미나리 아제비와 들장미가 만발했다. 먼 계곡에서는 뻐꾸기가 우아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봄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이 되면서 날이 계속 가물자 농부들은 걱정이 들어갔다. 밭은 흙의 가루처럼 메말라갖고 눈에는 물이 없어 메마른 자리를 드러냈다. 사람들은 논농사가 흉년이 들 거라고 걱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놈들 때문이라고 했다. 외놈들은 많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신성한 건물을 허물었으며 옛날 예적부터 내려도 무덤을 파헤쳤다.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특히 나쁜 일이어서 외놈 죽은 자에게 바쳐진 누가 도자기를 무덤에서 훔쳐냈다. 훔쳐낸 도자기들은 종교로 옮기죠.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고 했다. 어느 산을 보더라도 무덤들이 수없이 파헤쳐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의 뼈가 내리쬐는 햇빛 아래 산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 야만인들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도 오래된 묘지를 수없이 파헤치고 망가뜨렸다. 사람들은 산비탈을 지나다가 기겁을 하며 놀라 도망치게 됐다. 사람의 뼈나 해골이 산 위에서 굴러왔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하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라고 믿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많은 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고 여기저기서 깊게 갈라진 틈틈이 보였다.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유일한 생물터인 제일 가까운 냇물을 먼저 말라버리자 사람들은 물을 담아오기 위해 물통을 두고 그 다음 샘터까지 몇 시간이고 걸어가야만 했다. 어리고 열이 변모를 적어도 다음 날까지 살려주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아낙네들 별을 총총한 밤에 자기 집 뒤뜰이나 모를 심어놓은 논 옆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정어서 한 그릇을 나무 위에 빈상에 놓고 죄 없는 동무들을 너무 심하게 벌하지 말아달라며 하늘에 대고 빌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다. 매일 아침 타오르는 돌덩이 같은 애가 괴로움에 시달리는 땅을 하루 종일 이글거리며 비추었다.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낮에는 묵묵히 잡초를 뽑아왔고 밤이면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 조각 구름을 찾았다. 밤에는 제대로 잠들 이룰 수 없었던 나도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 말은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다급히 깨우면 일찍 일어났다. 하늘이 마을을 돌려 한껏 누그러져 있었다. 온 폭우에 비가 후두둑 쏟아지자 마을에서는 커다란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소나기가 그치자마자 곧바로 쟤네들 다 묻어졌다. 다시 살아난 별은 빠르게 자랐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전까지 잡초를 뽑았다. 나는 매일 어머니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께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고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어머니께 무슨 말씀이고 들을 때까지 다시 속림에서 계속 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도망갔다 그 며칠 동안 어머니는 하룻밤도 주무시지 못했으며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돌다리 아저씨께 들었다. 어머니는 계속 방에서 혼자 계시면서 누구와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심한 괴로움을 겪으신 게 아닌지 걱정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몸소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에 몹시 놀랐다.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침착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셨고 내 건강이 어떻지만 물으셨다. 다음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내 방에 있게 됐을 때 어머니는 내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다. 아니요. 잘 생각해보거라. 정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서울로 가야만 하잖아요. 그게 싫으냐? 예. 왜 싫으냐?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요. 서울로는 가도 된다. 내 이름내로 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라. 싫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그토록 너그러워지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새 세상이 너무나 설고 학문에 대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어머니 한번 해보겠어요.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압록강은 흐른다. 1 끝. 고생하셨습니다.